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소속 교수고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대학이니까 기초과학, 기초생물학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엔 뭐 또 학교에 그 보직으로 불려가지고 뭔가 하여튼 복잡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는 저 국가지원연구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좀 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보통 대학원 수준에서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사, 중심 대사에 있어서 이 에너지 관련된 대사, 그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이름 아까 많이 들어보셨다는 TCA 사이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에너지 대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지구 스케일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지구 표면에 오는 에너지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의 정도 에너지가 식물이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미생물한테 조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의 효율로 100분의 1만이 소위 그 1차 생산자라고 하는 식물이나 해양에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걸 캡처를 합니다. 아주 생물권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우주에 있는 빛의 에너지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생물이 가져온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먹이 사슬이라는 건데요. 이게 1차 생산자가 있으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우리도 이제 통상 3차 소비자를 부를 때는데 1차 생산자 이후에 에너지 효율은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한 100분의 1 정도를 캡처하고 그 이후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 전달 효율을 가지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그 먹이사슬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그 생물체한테 조사된 빛의 아주 극히 일부만이 실제 우리 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 에너지 대사를 실제 실행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세포 소기관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엽록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요거입니다. 자, 이거 두 개가 그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에너지 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일단 그 엽록체가 하는 일은 이 받은 빛 있죠. 조사된 빛. 소위 그 광합성의 명반응, 반반응 이런 거 생각나시죠? 이 명반응을 통해 가지고 NADPH 또 ATP라는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ADPH, ATP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inner membrane impermeable ATP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엽록체를 구성하는 막이 그 이중막으로 바깥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막이 이것들을 잘 바깥으로 내보내는 성격이 없습니다. 여기 뭐냐, 이 안에서 생산한 다음에 이 안에서 거의 다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돌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반응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카본 픽세이션 사이클을 하는데 켈빈 사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반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을 만드는 거는 이건 이제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필요해요. 탄소는 어디서 오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작을 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물을 이용해가지고 제작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물질들이고요. 이걸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빛에서 오지만 이러한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실제 이게 가능해진다. 이 일들을 하고 나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해요. 이게 쓰레기가 이제 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에 지구 대기권에 산소가 아주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일들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생산한 이 당의 일부는 그냥 식물체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은 부분들은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우리 같은 자들이 실제는 이걸 이제 먹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먹은 이 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당에 있는 당도 이제 화합물인데 화합물 내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는 요 구연산회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오늘 주제인 그 TCA 사이클이라고 불리고요. 뒤에 이야기했지만 크래프 사이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요 놈을 통해 가지고 여기 사이클에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NADH라고 하는 여기 NADP고요. 이건 NADH입니다. 되게 유사한 물질입니다. 이게 생성되는데 이 놈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 고에너지를 갖다 자기 바디 안에다 숨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를 갖다 숨길 수 있는 이 NADH를 생성하는 일들이 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이 하는 주된 일이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숨겨져 있죠. 궁극적으로 요 숨겨진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가지고 소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그 화합물인 ATP 안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동물이 먹어가지고 섭취한 이 당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이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 ATP라고 하는 생물체가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합물 안으로 옮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게 전체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거다. 근데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산소는 여기서 기질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 일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거든요. 교묘하게도 얘가 쓰레기로 배출한 거를 얘는 기질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쓰레기로 배출한 걸 얘는 또 기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아주 순조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지구 생태계의 특성입니다. 자, 이 아까 얘는 여기서 NADPH나 ATP를 생산하면 밖으로 거의 못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부에서 거의 소모된다 말씀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막이 이 ATP에 대해서 되게 펌이업을 하다. 여기 뭐냐면 ATP가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생산한 ATP 중에 극히 일부만이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를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점으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건 엽록체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디 사이즈가 여기 뭐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소기관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세포 내 공생선 여기 엔도심바이릭 오리진 뭐 엔도심바이릭 하이파서시스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존재하던 그 진핵 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그 엽록체 그 엔시스터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 세포를 갖다 그러니까 엔도사이토시스 통해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온 다음에 이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죽어버려요. 다 파괴되는데 교묘하게 파괴가 되지 않고 공존하게 돼요. 그 설명을 합니다. 이 공존이 이제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특이한 거는 원래 이 박테리아처럼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나 그 엽록체 그 엔시스터가 하고 있는 DNA 내부에 DNA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원래 세포에 핵에 존재하는 DNA를 다 옮겨가고 현재는 아주 조금만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이게 커지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박테리아가 이분법으로 분열하듯이 분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수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단백질들 거의 대부분이 얘가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뒤늦게 이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95% 이상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핵에 있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이토졸에서 단백질을 합성이 된 다음에 뒤늦게 미토콘드리아나 클로로플라스트로 기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얘가 갖고 있었던 이런 DNA가 지금은 그 길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핵한테 다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넘겨갔나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밝히면 과학에서도 도별성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넘어간 건지는 어떻게 알죠? 네? 넘어간 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죠.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핵에 있는 DNA 의존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넘어갔다는 간접적 증거가 되고요. 핵에 있는 또 여기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갖다 암호하는 유전자들의 구조나 또는 얘네들이 이제 그다음 만들어내는 그 RNA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넘어갔나 얼크하게 그냥 거대하게 넘어갔는지
쪼가리를 통해서 넘어갔는지, 심지어는 일단 DNA가 RNA로 만들어진 다음에 RNA로 일단 넘어가서 RNA가 다시 DNA로 되면서 넘어가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핵에 있는 그 유전자에 의해서 암호화된 다음에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서 뒤늦게 엽록체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기어들어오는데, 기어들어오는 방식은 뭐 대략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쪽 막, 안쪽 막에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들을 연속적으로 관통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해당하는 제일 안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걸 관통하다 이 멤브레인, 그러니까 막 안으로 삽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막성계 단백질이 되고요. 또 일부는 요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공간으로 이제 앵커링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번째 채널을 갖다 통과하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채널들을 갖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탐, 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엽록체의 경우도 되게 비슷한데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막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채널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여기서 엔드업하기도 하고, 멤브레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그 엽록체에 있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탐팀 대신에 이제 탁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어떤 단백질은 소위 그 프리시퀀스라는 그 서열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반면에, 트랜지펩타이드라고 해서 또 다른 서열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은 엽록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암호화된 정보를 그 단백질들이 갖고 있고, 그 암호화된 정보를 어떠한 걸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제 소위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타겟팅이 되는지 결정돼요.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탐과 팀 또는 탑과 틱이 이렇게 구분된 걸로 이제 보통 생각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이건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갖다 결정을 해서 보니까 실제 이게 탑 컴플렉스하고 틱 컴플렉스가 실제 구조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요 채널뿐만 아니고 두 개를 연결하는 거의 채널의 유사한 구조 또한 존재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이 아주 높게 이 두 개의 채널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면서 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는 게 좀 느리네요. 자, 요지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 대사를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하면은 잡아먹어서 얻은 그 당이라는 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당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당을 가지고 훨씬 에너지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걸 올려놓고요.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면 이게 타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죠. 그걸 통해서 당은 에너지를 그 안에 숨기고 있구나. 얘가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소위 산화가 돼. 연소가 이렇게 산화거든요. 산화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열 형태로 내놓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당을 갖다가 우리가 연소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인데, 불을 붙여주는 얘기는 여기에 소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이것만 딱 넘어가면 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이만큼 이제 열의 형태로 이제 배출이 돼요. 이와 같이 실제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일들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서 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걸 산화시키면은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세포 내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세포 내에서는 이거를 싱글 스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실제 세포가 열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하면서 교묘하게 열로 소진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합물내로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 게 세포가 수행하는 이 당의 산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그 Central Metabolic Pathway, 중심적 대사경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셨던 겁니다. 당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도당 같은 게 되고요. 요 놈이 요 세포질 내에서 소위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6탄당인데 이 3탄당인 피루브산으로 바뀝니다. 이 피루브산, 그러니까 6탄당이 3탄당으로 바뀌는 요 과정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3탄당이 만들어지면 요 놈은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2탄당인 아세틸 코웨이의 이 아세틸 그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아세틸 그룹에 있는 탄소 두 개는 이 TCA 사이클 또는 그 고연산열을 갖다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게 갖고 있는 탄소 두 개는 이산화탄소로 이제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NADH라고 하는 자기 바디 안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다 숨길 수 있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주게 되고요. 이 NADH는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ATP 안으로 또다시 에너지가 전달돼서 요 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 내막이 외막은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내막은 그 정도는 아닌데 내막이 이 ATP를 잘 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포의 다른 부분에서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화학 반응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계별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중심적 그 대사 경로는 해당 과정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틸 코일 합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을 거치면서 NADH를 만들면 요 놈은 이 전자전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자전 단계를 포함한 ATP 합성 과정인데요. 이걸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대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자, 이거 해당 과정만은 떼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본 건데요. 예, 육탄당인이 이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일단은 또 다른 형태의 육탄당인이 프룩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로서 이거 액티베이션 스텝을 거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씁니다. 포스페이트가 두 개 붙은 놈이 되고, 이 놈은 잽싸게 이게 3탄당 두 개로 쪼개져요. 3탄당 두 개는 여러 화학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루브산 두 개, 뭐 3탄당 두 개, 이걸 엔드업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다. 처음에 액티베이션 스텝에는 오히려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얘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ATP를 생성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ATP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는 NADH를 이 과정 동안에 생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은 궁극적으로 6탄당을 두 개의 3탄당으로 바꾸면서 많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소량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세포한테 이제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 놈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산소가 존재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TCA 사이클, 전자전달기, 그다음에 ATP 합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만약 산소가 없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사용되지 못해요. 그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발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는 피루부산이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분해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의 생물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 NAD 플러스라는 거를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재생시키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ATP의 소량을 갖다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발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젖산 발효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젖산 발효죠.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 같은 데서 무산소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이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이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 NADH라는 걸 갖다 소진하면서요 NAD 플러스를 갖다 생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역학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불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얘를 소모하면서 이걸 재생시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요 과정만 보면 불리한 과정인데 세포 전체로 보면 남는 장사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해당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기질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거든요. 이게 소진돼 버리면은 해당 과정을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일부를 갖다가 소모하면서 얘네를 갖다가 재생시켜서 계속 공급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얘가 계속 공급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요. 그럼 세포는 대량의 에너지는 아니지만 소량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효는 많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이제 그 미생물들이 잘 알죠. 효모 같은 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즐기는 술을 갖다 다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피루부산이 중간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또 다른 3탄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2탄당인 이 에탄올, 요걸 갖다 이제 풀이죠. 요놈을 갖다 생산하는 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마찬가지로 NADH를 사용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NAD 플러스를 재생시켜요. 얘가 계속 공급돼가지고 해당 과정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될 수 있으니까 세포는 소량 ATP를 계속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챙기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은 뭐 이 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당 말고도 뭐 단백질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이 지방도 사용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다 에너지 소스로 사용돼가지고 궁극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틸 코일을 전환되면 아까 말씀드린 T셀 사이클을 돌리면서 많은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얘네들이 다 뭐가 이거든 간에 이걸로 이제 컨버징이 되고 요 놈이 있어야지만 이 T셀 사이클이 가동이 되는데요. 이 아세틸 코웨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냐? 아세틸 코웨이를 화학적으로 풀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세틸이라고 하는 아세테이트 그룹은 CH3CO라고 하는 2탄당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요 놈을 갖다가 세포 내에서 막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캐리어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캐리어의 화학적 구조는 이렇고 끝에다가 실제 세포가 필요로 하는 2탄당인 아세테이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아세틸 코웨이, 코웨이 엔자임 A의 약자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당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그럼 어떻게 사용되느냐?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팻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팻은 화학적 명칭은 트라이에실 글라이세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게 소위 글라이세롤 백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척추에 해당하는 이 글라이세롤 물질이고요. 여기에 트라이에실 그러니까 요 우리가 보통 패티 애시드라고 부르는 애들을 에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3개가 붙어 있는 애들. 여기 짧게 표현해서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탄소가 보통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18개짜리 붙어 있고요. 16개짜리가 그 다음 많고 20개, 22개, 24개 붙은 애들도 있고 긴 애들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요걸 갖다 우리가 지방, 팻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 백본에 해당하는 글라이세롤에서부터 각각의 에시드 또는 패티 에시드가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지방산, 패티 에시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 패티 에시드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요 각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엔자임 A, 코웨이에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붙은 게 패티 에시드 코웨이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탄소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 지방산의 비리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18개짜리가 여기에 와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아세틸 코엔자임 A에 붙어 있는 이 2개의 탄소가 맨 처음에 이제 릴리스가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이 중에서 이 코엔자임 A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탄소 2개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데 이놈을 아세틸 코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걸 떨구고 나면 요거는 원래는 18개 탄소 중에서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16개짜리가 붙어 있는 거죠. 16개짜리는 이걸 한 번 또 들어와요. 그럼 14개짜리가 되면서 아세틸 코웨이를 또 만들고 12개가 되면서 또 만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산은 탄소의 숫자가 짝수로 돼 있어요. 18, 16, 20, 24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각각 한 사이클 돌 때마다 탄소 2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필요로 하는 아세틸 코웨이를 갖다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C18 탄소 18개짜리는 아세틸 코웨이를 실제 이론적으로는 9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또는 지방산은 당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중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으로 형태에서 이 피루부산 형태로 아세틸 코웨이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지방산으로부터 아세틸 코웨이를 만들 수 있고요. 아세틸 코웨이가 만들어지면 이 T셀 사이클 또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몇 가지 물질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NADH라고 하는 고에너지 캐리어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얘 내부 안에 있는 소위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준위 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전자를 갖다가 이 전자 전달기에다 내놔요. 내놓으면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자가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이 전자 전달기가 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이쪽에 있는 이 프로톤, H+, 이놈들을 갖다 이쪽으로 막 트랜스로케이션 시킵니다. 이쪽에 많이 쌓여요. 이쪽에 많이 쌓이면 얘가 쌓인 그 에너지,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데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되면서 ATP를 만들고 이 ATP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를 벗어나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돼가지고 사용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옵니다.
자, 이 구연산으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트라이카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해서 T3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크랩스라는 분이 맨 처음에 이걸 갖다 발견했기 때문에 크랩 사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죠. 요놈은 대충 이래요. 아세틸 코비에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탄소를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네 개 탄소가 있는 화합물하고 결합시켜요. 그러면은 2 플러스 4니까 6탄당이 탄생합니다. 이게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이 여러 가지 형태 변형을 거친 다음에 여기 5탄당으로 전환되면서 탄소 하나를 갖다가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4탄당으로 전환되면서 또다시 잃어버려요. 나머지는 이게 석시네이트에서 석시네이트를 또다시 사용될 수 있는 옥살로아세테이트를 재전환시키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리제너레이션 이 과정이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론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일들 하면서 여기 뭐 GTP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FADHD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에너지를 숨길 수 있는 요놈이 만들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T3 사이클은 아세틸 코웨이를 이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다? NADH를 만드는 게 핵심적인 책무다. 그 과정에 쓰레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시키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그 카본은 원래 아세틸 코웨이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카본이 이쪽으로 이제 쓰레기가 돼가지고 배출됩니다. 그 화합물을 분해를 시키면서 에너지 소스인 NADH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NADH는 전자전달계로 가야 되는데요. 전자전달계를 말씀드리려면 뭐 많이 친숙하실 텐데 이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전자현미경 사진이나 뭐 3D 토모그래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실제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동그란 것보다는 보통 길쭉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상당히 길게 존재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막이 있는데 이 내막은 매끈하지를 못하고요. 자꾸 안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옵니다. 이 내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크리스테 이런 식으로 불러요. 전자전달은 이 내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온 이 크리스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내막에 나머지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T3 사이클 같은 애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는 이제 연록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박테리아의 구조인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화학적 반응, 그 기작은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케미오스모릭 커플링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케미오스모릭 커플링이 도대체 뭔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자전달계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요. 여기에 하나의 그 막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이고요. 연록체 같은 경우는 틸라코이드 막,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경우에도 내막에 해당합니다. 이 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가 전달되면서 한쪽에 있는 프로톤을 갖다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에 프로톤이 잔뜩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소양강 때문에 위에다가 물을 잔뜩 가다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을 거기다 위에다 잔뜩 가다 놓으면 걔가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소스로 사용되잖아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얘를 잔뜩 가다 놓으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케미컬 에너지입니다. 그건 뒤에 또 따라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거를 잔뜩 가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 한쪽에 잔뜩 갇혀있는 애를 이용해가지고 그 발전소에 있는, 그러니까 소양강 발전소에 있는 터빈 같은 거의 똑같은 애인데 얘를 갖다 막 돌려요. 얘가 돌아가면은 ADP하고 이노올게닉 포스페이트, PI를 이용해가지고 ATP라고 하는 생물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쌓아놓는 작업을 하고 이 치우치게 쌓아놓은 힘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소양강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을 쫙 쏘아내려서 아래에 있는 터빈을 확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케미오스모릭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케미오스모릭 커플링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듯이 이거 쌓아놓는 작업을 갖다 스테이지 1, 그 쌓아놓는 놈을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는 걸 스테이지 2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NADH는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다단계를 통해서 소모해요. 처음에 지가 갖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갖다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는데 이 고에너지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궁극적 소스는 뭐냐면 동물이 또는 미토콘드리아가 잡아먹은 음식인 거예요. 음식. 그래서 여기 뭐 지방, 당, 뭐 이런 단백질 이런 애들이 궁극적인 재료가 돼서
걔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고에너지 전자를 생성한 다음에 자기 안에 숨기고 있다. 전자전달기에 내놔서 점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 전자전달기가 갖고 있는 이 프로톤 펌프의 기능을 갖다 액티베이션 시켜서 프로톤을 한쪽에다 잔뜩 쌓아놓는 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록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연록체 전자전달기를 통해 가지고 고에너지 전자를 갖다가 전달하면서 프로톤 펌프를 가동해 가지고 막의 한쪽에다 프로톤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근데 연록체는 이런 걸 잡아먹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음식에 의존하진 않고요. 태양의 빛을 이용합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쫙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를 생성해서 여기로 패스한 다음에 프로톤 펌프를 가동해서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갖다 생성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NADH가 참 신기한 놈인데요. 요 놈이 에너지를 갖고 막 돌아다니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여기 프로톤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요 수소를 갖다 붙이는 요 케미컬 본드 내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두 개를 갖다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은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놈이 이 NAD 플러스로 이제 바뀌면서 처음에 요 놈이 하이드라이드 아이온 형태로 분해가 되고요. 요 놈이 또다시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서 프로톤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요때 발생한 요 두 개의 전자가 전자 전달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NADH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수소 에너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하는 수소 에너지가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물이라고 하는 청정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해요. 이게 되게 메리트이 큰 거죠. 이와 같이 거의 똑같은 일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 기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에너지를 갖다가 다 발생시켜서 소진해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다단계를 통해서 전자전달기의 다단계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발생시키면서 그걸 프로톤 펌핑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비를 보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무비가 작동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막의 한쪽에다 프로톤을 잔뜩 쌓아놓는데 한쪽에 프로톤이 치우치면은 두 가지 형태의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프로톤이 많고 여기가 프로톤이 적으니까 농도 고배가 발생하거든요. 이 농도 고배에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말하자면 물이 저 소형광대 위에 많은 거, 아래에 적은 거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 델타 pH라고 그러고요. 케미컬 에너지에 해당돼요. 또 하나는 프로톤은 보통 그 세포의 이 산성도가 보통 pH 한 7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조건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쌓이면 막의 한쪽은 플러스 차지가 잔뜩 있고요.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네거티브리 차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구배가 발생하는데 이 전하의 구배가 델타 V라고 그래요. 전기적 에너지, 일렉트리컬 에너지. 그래서 이 프로톤 구배에 의해서 농도 구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갖다 정리하는 게 전기 에너지 플러스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 일렉트로케미컬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 NADH가 갖고 있는 전자가 실제는 이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거대한 그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 단백질 복합체 1번, 그 다음에 셔틀, 단백질 복합체 2번, 그 다음에 또 셔틀, 단백질 복합체 3번까지 통과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프로톤 펌프로 기능하기 때문에 프로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이 세 번째 컴플렉스가 특히 중요한데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라고 하는데요. 요 놈은 전자를 받은 다음에 그 전자를 궁극적으로는요 산소하고 결합시켜요.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시키면서 물을 갖다 생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갖다 최종적으로 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요 전자전달기에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보면 얘가 제일 높다가 여기로 떨어지고 두 번째로 떨어지고 세 번째로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대신 프로톤을 갖다 한쪽에다 쌓아놓는 걸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건 NADH 첫 번째 그 컴플렉스, 거대한 전자전달기의 첫 번째 컴플렉스의 구조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전자를 받은 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패스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고 하다 보면 이 단백질 자체가 프로톤 펌프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요.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이쪽에 있는 프로톤을 픽업해가지고요. 이쪽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프로톤이 잔뜩 쌓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두 번째 컴플렉스인데 그냥 이것도 스킵을 하고요.
세 번째 컴플렉스가 이제 이게 나름 중요한 놈인데 이 사이토크로지 옥시데이즈라고 합니다. 이 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물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소는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폐호흡을 할 때 들이마신 산소 있죠? 그게 우리 블러드를 따고서 쫙 이동해가지고 모든 세포로 공급되면은 그 산소가 얘가 가는 거예요. 그 산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폐호흡에서 얻은 산소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여기다. 그래서 폐호흡으로 얻는 산소의 90% 이상을 갖다가 얘 혼자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산소의 소모의 그 주범인 거죠. 그래서 전자를 차례대로 받으면 4개를 여기에다 축적을 시켜요. 4개가 축적되면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산소와 결합시킵니다. 이걸 갖다 생성하는 그런 얘기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그 세 개의 컴플렉스가 이 슈퍼 컴플렉스, 여기 이제 크라이오 EM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기술인데, 이거에 의하면 실제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피션트하게 전자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또 지질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은 2개 보통 갖고 있는데, 또는 3개를 갖고 있는데, 3개가 아니라 4개를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요걸 갖다 유도하는, 이 슈퍼 컴플렉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데, 또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수준인데, 그러면 뭐,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ATP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해당 과정은 ATP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로 피루브에이트가 들어가면 피루브산이 또 ATP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화학적으로 에너지 준위의 근거에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포 내에서는 100% 이피션트하게 작동하는 일은 전혀 없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이유로 실제 중간에 줄줄 새기 때문에 절대 세포에서 뭐 여기 적혀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 일드가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 ATP를 합성하는 주범이 이제 ATP 신세이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효소 복합성,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교묘한 구조를 갖다 만듭니다. 무비를 보면서 실감나는데 무비가 지금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에요. 내막에 꼬리가 이렇게 같이 박혀 있고요. 다른 쪽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부분으로 이렇게 머리가, 커다란 머리가 돌출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에 산소, 그 프로톤이 잔뜩 쌓이거든요. 그럼 이 잔뜩 쌓인 프로톤이 여기 C 서브유닛이라고 하는 요거에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놈이, 그 프로톤이 요거와 결합을 하면 요게 돌아요. 그래서 요게 싹 돌면은 요 아래까지 이제 돌게 되는데요. 이게 한 바퀴 거의 다 돈 다음에 이쪽에 있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톤이 이쪽에 잔뜩 쌓여 있다가 요걸 돌리면서 이쪽으로 결국 릴리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요 놈은 프로톤과 결합하면서 돌기 때문에 요 샤프트가 돌고요. 요 샤프트가 돌면 요 아래까지 돌진 않고요. 요 아래 태는 요게 돌면서 요 아래에 있는 머리 부분의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돌면서 차례대로 바뀌고 차례대로 바뀌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알파 서브유닛이 3개, 베타 서브유닛이 3개 붙어가지고 알파, 베타가 하나의 다이모로 기능을 해요. 2개가 같이 붙여가지고 기능하는데, 알파, 베타 한 유닛이 ADP 하나하고 결합한 다음에 그 결합한 ADP를 ATP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프로톤이 여기가 결합되면서 이게 돌고, 이게 돌면 이게 구조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구조 변형에 근거해가지고 ADP를 갖다 ATP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엄청난 기계가 얘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왜 ATP 과제예요? 이건 이제 뒤에 ATPage라고 왜 또 부르기도 하는지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갖다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면 이 막에 박혀 있는 부분하고 이 기질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기질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총칭해가지고 F1 ATP제라고 부르는데요. 왜 ATPage라고도 부르는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프로톤이 이렇게 잔뜩 있으면 이 프로톤의 그 농도 구배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패스시키면서 막 돌려가지고 여기서 ATP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얘를 ATP를 합성하는 효소잖아요. 그때 부르는 이름이 ATP 신세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얘는 또 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세포 내 ATP가, 미토콘드리아에 ATP가 무지 많잖아요. 그럼 이 ATP를 이용해가지고요, 오히려 얘를 갖다가 돌립니다. 역방향으로 돌려요. 역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역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프로톤을 갖다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ATP를 가수분해시키면서 프로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ATP를 분해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때는 ATPas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ATP를 분해시키면서 프로톤 펌프로 기능하고,
요거는 프로톤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고, 그래서 이 효소의 통상적인 이름은 ATP 신세이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때는 ATPage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F1 ATPage가 그런 개념에서 이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ATPage는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식물의 그 엽록체에는 이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ATPage는 흔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다이머라고 합니다. ATPase 다이머.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게 모식적으로 그러면 내막에 ATPase 두 개가 이렇게 다이머 둘이 쌍으로 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요놈이 쌍을 이루면은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안쪽으로 이렇게 골목이 생기면서 함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입해가지고 이걸 크리스테라고 부른다 그러죠. 이 접힌 부분이 크리스테를 유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머를 만들면서 크리스테를 유도해가지고 막이 안쪽으로 함입되는 것들을 유도하는데 이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자전달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 크리스텔 이 안쪽으로 접힌 부분에 존재하거든요. 전자전달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프로톤을 갖다 이쪽으로 쌓는다 말씀드렸는데 프로톤이 이쪽에 쌓여도요. 이걸 내버려두면 다 확산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좁은 골목을 만들어가지고 확산의 속도가 늦게끔 여기에다가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시적으로 확산이 느려지면서 프로톤이 쌓이면 그걸 잽싸게 캡처해가지고 얘가 사용해서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이 프로톤 농도 구배가 엽록체에 비해서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ATP는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 ATP 효율이 생성 효율이 절대 100%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일렉트로케미컬 그레디언트 즉 프로톤의 농도 구배는 ATP 합성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다른 데도 많이 쓰인다. 그 중에 한 예가 이러한 물질들을 수성하는 데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ATP를 많이 만들면 이 ATP를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ATP를 내보내면서 기질로 사용되는 ATP 합성을 위한 기질 중에 하나는 ADP를 대신 갖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소위 엔타이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익스체인지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ATP를 내보내고 ADP를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프로톤 농도 구배에서 발생하는 아까 제가 델타 V라고 표현했는데 이 볼티지 그레디언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톤 농도 구배는 일부는 이러한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이 T-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려면 기질인 이 피루브산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안으로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루브산을 이쪽으로 공급하는 데에도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필요합니다. 또 ATP를 합성하려면 ADP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게 인올게닉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요 놈도 필요해요. 요걸 또 세포질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요걸 데리고 오는 데도 프로톤 농도 구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100% ATP 만드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물질을 갖다 적합하게 수송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ATP 합성률이 화학적으로 계산한 방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컨셉이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론한 거는 이 포도당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해당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T-셀 사이클 또는 구연산 회로가 돌아가는 이 부분을 갖다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마치 리니어 패스웨이인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 놈이 만들어지면 잽싸게 이걸로 되고 요 놈도 이걸로 되고 그렇게 되고 해서 하나도 새는 거 없이 그냥 리니어하게 쫙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세포 내에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죠. 요 놈이 만들어지면 이놈의 상당수는 이 세포질 기질 내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이것도 막 돌아다니면서요. 어떤 효소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걔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 패스웨이에 따라 작동하지만 다른 일부는 재수없게 다른 효소를 만나면은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중요한 의미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대사 패스웨이가 가동되기 하지만 얘네들이 다른 효소를 만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아미노산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이 패스웨이에서 히스테인, 시스테인, 글라이신, 타이로신, 페니랄란, 트립토판, 온갖 아미노산들이 이 패스웨이 중간에 세 가지고 이것들로부터 생성이 돼요. T-셀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물질들이 이 물질들이 중간으로 새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먹어서 얻는 이 당과 같은 에너지는 이 센트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가동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실제 중간에 새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갖다 만드는 데 사용된다. 즉 센트럴 메타볼릭 패스웨이의 의미는 에너지 생성에만 있지 않고 providing building block,
생물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질을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타볼릭 패스웨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질, 온갖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는 근원적 소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이 T-셀 사이클 같은 경우, 이것도 2022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T-셀 사이클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T-셀 사이클이 통상적인 이걸 캐노니컬 T-셀 사이클. 이렇게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또 상황에 맞게 이걸 교묘하게 변조해서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요 이렇게 ACLY라고 하는 효소를 갖다 세포가 갑자기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6탄당인 이 구현상, 시트레이트가 원래는 5탄당인 알파 키토글루타이드를 통해서 4탄당으로 전환되는데 이 패스웨이가 스킵돼 버려요. 6탄당이 갑자기 4탄당으로 전환되면서 2탄당이 아세틸 코웨이 형태로 빠져버립니다. 세포는 이걸 가지고서 다시 지방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T셀 사이클은 아주 표준적인 형태로만 가동되는 게 아니고요. 세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조될 수 있다.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플로리포텐트니까 플로리포텐트 엠브리오닉 스템셀. 그러니까 모든 그 세포 타입을 생성할 수 있는 이 다능성 세포가 실제는 그 다능성에서부터 엑스플랜을 가동할 때, 즉 분화된 세포 형태로 세포의 분화가 진행될 때 이걸 사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바이타민 뭐냐?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타민은 뭐 여기 올가닉 물,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인데 어떠한 형태의 유기물이냐면은 적은 양으로 실제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장과 생리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는 애들 같다. 우리가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요 놈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적은 양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만 돼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바이타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이타민을 크게 나누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용성 있는 놈이 있고요.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바이타민은 뭐 A, B, E, K. 그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은 B나 C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특히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애들은 이 수용성 바이타민들이 특히 중요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B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애들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B가 아주 중요합니다. B가 왜 중요하냐? B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모든 센트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B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효소의 코팩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신이 코팩터로 기능하거나 코팩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로 작동하는 그걸 갖다 이제 프리커서서 코팩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대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특히 바이타민 B를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는 거죠. 바이타민 B가 대사 경로를 가동시키는 효소들의 코팩터로 기능하기 때문에 중심적 대사 경로를 작동하기 위해서 바이타민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B가 수용성인 B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사라는 놈은 이와 같이 막 뭔가 돌아가면서 첫 번째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딩 블록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바디를 갖다 구성하는데 필요한 온갖 화합물을 만드는 그 화합물의 그 전구체를 제공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대사 경로의 제일 중요한 애들. 이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T셀 사이클이 막 가동될 때 아까 구연산이 등장했잖아요. 이 구연산 중에 일부가 여기서 새 나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핵안, 이게 핵이에요. 핵안으로 들어가요. 핵안으로 들어간 놈 중 일부는 아세틸 코웨이를 여기서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생성이 돼요. 여기서 생성된 아세틸 코웨이는요, T셀 사이클을 가동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유전자 주변에 존재하는 히스톤 단백질을 갖다 아세틸레이션 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제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유전자는 이 히스톤하고 막 얽혀서 존재하는데 거기 아세틸레이션이 되면은요 그 유전자의 발현량을 갖다 조절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처음 알려진 거예요. 메타볼릭 패스웨이에서 등장하는 이와 같은 메타볼라이트 일부가 대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존재하는 구조에 영향을 주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처음 알려졌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메타볼리즘 중에 지금 발생하는 이런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NAD 플러스 아까 이미 드셨죠. FAD, 이건 S 어데노신 메타이온이라는데 이거 뭐 어세틸 코비, ATP 심지어 그 다음에 이게 베라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이런 이거 외에도 많은데 이 많은 애들이 실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심각하게 줄 수 있고 유전자가 존재하는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헐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되게 복잡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속옷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제 크로마틴, 염색질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실로 표현된 게 DNA입니다.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 DNA가 그냥 헐벗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들이 모여있는 히스톤 옥타머라고 그러는데요. 축구공처럼 동그래요. 여기 그런 게 남자이겠지만 실제는 동그랍니다. 그거를 1과 4분의 3바퀴 감고 또 가다가 또 감고 또 감고 이렇게. 이게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속옷 구조, 그러니까 원천적 구조에 해당해요. 이러한 구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DNA가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DNA가 그래도 이와 같은 형태에 놓이면은 이 DNA를 RNA로 일단은 복사를 시켜야지만 유전자 발현되기 때문에 RNA로 복사를 시키는데 필요한 RNA 중화표소 또는 여러 가지 전사조절 인자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여기에 비교적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와 같은 구조에 놓이면은 이건 감옥이에요. 그걸 갖다 RNA로 카피하는데 필요한 RNA 종합표소나 전사조절 요소들이 이 안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접근 자체가 차단돼요. 감옥처럼 이제. 그러면은 유전자가 이 안에 있어도 유전자가 RNA로 카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발현될 수가 없어요. 즉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유전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전자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를 사용 가능한 구조 속에 놓여야지만 있고 유전자가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사경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물질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이걸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떤 놈은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먹는 물질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아주 엄청난 그런 이걸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생활을 하면서 음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 학습,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총체적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유전자 발현에 유전자가 놓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적된 정보의 일부는 다음 세대까지. 무모한 아빠 심슨이 여기 아무 죄도 없는 아들 심슨을 오토바이에다 태우고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걸 아빠의 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기간 동안에 쌓은 정보의 일부가요. 우리 당대에만 사용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유전자 구조의 발현에 영향을 주고 그 중에 일부는 다음 세대까지 가죠. 우리가 음식을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하잖아요. 살이 쫙 빠집니다. 왜?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생성되고요. 빌딩 블록도 적게 만들어서 살이 빠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유전자 구조,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다음 세대로도 갈 수 있고 이 부분이 근래에 이해하게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 유명한 셀지에 발표됩니다. 자, 이거는 그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뒤에 노화를 말씀하시겠지만 그 노화는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세포가 원래 수정란이 하나가 정자란가 만들어가지고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요놈이 이후에 온갖 세포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장육부를 구성하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타입의 세포들을 다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신기한 과정이죠. 이걸 우리가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공간적 세포 분화. 공간적으로 다양한 세포를 생성하는 거죠. 노화는 시간적 세포로 분화를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젊은 세포가 있는데 이 젊은 세포가 시간이란 벡터 속에서 공간적으로 분화하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젊은 세포에서부터 노화된 세포로 분화해 가는 거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오래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등장한 개념인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논문 중이에요. 노화를 알고 봤더니 DNA 이런 것들이 상실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유전자의 구조 속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유전자를 사용하는 사용 방정식이 변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유전자 세트를 사용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으로 변조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여기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유전자 사용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건 이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에피제네틱 플랫폼들이 변조가 되면서 실제는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순차적으로 변화해서 젊은 세포가 시간 속에서 노화된 세포로 분화해가는 또는 변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증거로 뒷받침이 돼요. 이런 정도의.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식품은 TCA 사이클 등 중심 대사 경로를 통해 분해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구성물, 이게 기여를 합니다. 바이타민 등 그 소량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직접 에너지원이나 신체 구성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흔히 중심 대사 경로의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중심 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중간 대사 물질을 통해서 요거와 요걸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요. 어떤 때는 유전자 사용 방식을 갖다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유전자 발현력을 갖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식품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는 때로는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고 세대 간 유전 및 또 당대 내에서 노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그럼 노화에 대해서 네. 배우님은 노화를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보면 AI나 이런 게 되게 코딩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술의 발전도 엄청나게 빠른데 그럼 보면은 2060년 되면 사람이 생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화는 상당히 딜레이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명체,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들 모델 그 생명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초파리, 그다음에 C 엘레강스라고 부르는 벌레같이 생긴 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르는데 식물에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델들인데요. 아주 단순한 모델체에 있어서는 그 노화를 상당 부분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사용 방식을 젊은 세포가 사용하는 방식을 유지시키면요 노화가 상당히 딜레이. 근데 이제 생명체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기보다는 많은 세포가 모인 조직, 조직이 모인 기관, 기관이 모인 기관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세포의 그 유전자 사용 프로그램을 갖다 조절해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호르몬이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것들도 막 개발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차원에서 노화를 컨트롤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노화를 컨트롤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개념적으로는 노화를 갖다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을 놓고 볼 때에는 실제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아주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딜레이시키거나 리버전시키는 일들은 현재는 어렵다.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등 그 소위 인공지능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발달은 실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아까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저와 동일한 생명체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실제 과학만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윤리 문제, 도덕 문제, 또 사회적인 이슈, 인문학적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과학의 엑셀런스가 실제 사회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AI의 기술적인 것들은 지금도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그 AI가 총체적으로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진짜 유익한 건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으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학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고 빠르게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AI가 주는 임팩트, 즉 인류 문명에 주는 임팩트가 실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한 플랫폼으로 펼쳐져 나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여기는 아주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오래된 걸 갖고 있는데요. 이 염색질의 구조가 열리기도 닫히기도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실제 생화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에 들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나온 그림인데 지금 써도 큰 무리가 없어서 쓰는 건데 그 이후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요. 실제 요 DNA 자체에도 메틸 그룹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고 또 메틸도 아데닌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사이토신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DNA가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는 지금까지 최소 13개 이상의 화학적 변형이 가능한 것이 드디어 알려졌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세틸레이션인데요. 히스톤에 아세틸 그룹이 붙으면 보통은 이 오픈 크로마틴이라고 해서 열린 크로마틴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반면에 히스톤의 그 위치마다 다른데 또 메틸레이션들은 많은 경우 다는 아닌데 이 닫힌 크로마틴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어떤 때는 아세틸레이션과 메틸레이션은 되게 서로 간에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서로 복잡하게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작전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 도대체가 어떤 애들이 염색체의 구조를 열리게도 하고 유전자가 사용할 수 있게도 하고 닫혀가지고 감옥에다 유전자를 집어넣기도 하는가 이게 되게 아직도 빅퀘스천인데 이걸 위해서 플레이하는 그 선수들이 수백 개가 수백 명의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라운드에서 그들 간의 역할 분담이 또 다 있어요. 어떤 애는 골키퍼 역할을 하고요. 어떤 애는 수비수 역할을 하고 어떤 애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어떤 애는 공격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이 일들을 갖다 수행하는데 어세틸레이션은 어찌됐든 많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는 열린 염색체 구조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걸 통해서 유용한 유전자가 열리면 발현이 많이 되니까 좋겠죠. 근데 나쁜 유전자, 암 유발 유전자 얘네들이 이렇게 열리면 나쁜 결과가 발생.